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피터입니다. 네, 오늘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토요일이네요. 여러분들 불금에 이어서 불토 잘 보내고 계시나요? 굉장히 요즘 날씨가 더워서 사실 밖에 나가는 게 조금은 꺼려지긴 하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신 분들도 아마 실내 활동 위주로 많이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코로나에 날씨도 덥고 이래서 아예 안 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토요일 푹 쉬시고요. 또 내일 일요일이죠. 일요일까지도 푹 쉬시면서 체력 재충전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론 두 번째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상대방에게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나는 매해 여름마다 메인주로 낚시를 간다. 나는 개인적으로 크림을 얹은 딸기를 무척 좋아하지만 내가 알기로 물고기들은 지렁이를 좋아한다. 그 까닭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낚시를 갈 때는 내가 원하는 것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고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한다. 그래서 크림을 얹은 딸기를 미끼로 쓰는 대신 지렁이나 메뚜기를 물고기 앞에 흔들며 말한다. 이거 먹고 싶지 않니? 사람을 낚을 때도 똑같은 상식을 이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영국의 수상이었던 로이드 조지가 사용했던 방법도 바로 이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윌슨, 올랜도, 클레망스와 같은 모든 전쟁의 지도자가 물러나고 잊혀버린 다음에도 당신은 어떻게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고 묻자 로이드 조지는 대답했다.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 머물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를 대자면 아마도 물고기에 맞는 미끼를 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말이다. 왜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유치한 일이고 멍청한 일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영원히 관심이 많다. 하지만 다른 사람 그 누구도 당신이 원하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당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당신과 같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원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따라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지 보여주는 방법뿐이다.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고 싶을 때 이를 반드시 기억하라. 예를 들어 아들이 담배를 끊기를 바란다면 아들에게 설교를 늘어놓으며 당신이 원하는 바를 말하지 마라. 그 대신 담배를 피우면 아이가 원하는 야구팀에 들어갈 수 없다거나 100m 경주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제시해야 한다. 아이는 물론 송아지나 침팬지를 다룰 때에도 기억하면 좋을 내용이다. 예를 들어보자. 하루는 랠프 윌도 에머슨과 그의 아들이 송아지를 축사에 집어넣으려고 낑낑대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흔한 실수를 저질렀다. 에머슨은 뒤에서 밀고 아들은 앞에서 끌어당기고만 있었다. 한편 송아지 역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었다. 송아지는 완강히 네 발로 버티며 목초지를 떠나지 않으려 했다. 한 아일랜드 출신 하녀가 부자가 마주한 어려운 상황을 목격했다. 그녀는 물론 에머슨처럼 에세이나 책을 쓸 정도로 학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최소한 이 경우에서만큼은 에머슨보다 훨씬 더 나은 상식을 가지고 있었다. 인간의 상식이 아닌 송아지의 상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녀는 송아지가 무엇을 원할지 생각해 보았다. 그래서 그녀는 송아지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송아지가 그 손가락을 빠는 동안
어렵지 않게 축사로 송아지를 끌고 갈 수 있었다. 당신이 태어난 후로 행한 모든 행동은 당신이 무언가를 원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 적십자에 $100를 기부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그렇다. 이 행동도 예외가 아니다. 당신이 적십자에 $100를 기부한 이유는 당신이 도움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름답고 이타적이고 신성한 행동을 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만일 이러한 느낌을 갖기보다 $100를 더 간절히 원했다면 기부 따위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기부를 거절하는 게 창피해서 혹은 고객이 기부를 요청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부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당신이 기부를 했던 이유는 당신이 무언가를 원했기 때문이다. 해리 A. 오버스트리트 교수는 그의 빛나는 책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행동은 우리가 마음 깊이 욕망하는 것에서부터 튀어나온다. 직장이든 집이든 학교든 정치든 간에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대방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혼자가 될 것이다. 가난에 찌든 스코틀랜드 소년이었던 앤드류 카네기는 시간당 2세트를 받으며 일을 시작했지만 결국은 3억 6,500만 달러를 기부할 수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고려해서 이야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찍 깨우쳤다. 그는 학교에 4년밖에 다니지 않았지만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알았다. 예를 들어보자. 카네기의 처제는 두 아들을 걱정하느라 병이 났다. 아들들은 예일대에 다니고 있었는데 워낙 일에 바쁘다 보니 집에 편지를 잘 보내지 않았고 걱정이 가득한 엄마의 편지에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카네기는 답장을 요구하지 않아도 답장을 받는 법을 알고 있다며 $100 내기를 제안했다. 한 사람이 내기에 응했다. 카네기는 조카들에게 친근한 편지를 썼다. 추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각각에게 $5를 보낸다고 썼다. 하지만 그는 돈을 동봉하지 않았다. 친애하는 앤드류 삼촌으로 시작하는 친절한 편지를 보내주어 고맙다는 답장이 왔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내일이라도 당장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어떤 일을 시키고 싶을 수 있다. 말을 하기 전 잠시 멈추고 자문해보라.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싶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모하게 덤벼들기 전에 이러한 자문을 해본다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 우리의 욕망에 대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이야기나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각 시즌마다 강연을 개최하기 위해 뉴욕의 한 호텔의 그랜드 볼륨을 20일간 빌린다. 그런데 한 시즌이 막 시작할 무렵 느닷없이 이전 사용료보다 거의 3배에 달하는 돈을 내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 이미 티켓들은 인쇄 후 배포되었고 모든 공지가 끝난 상황이었다. 나로서는 당연히 이 인상분을 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바를 호텔에 이야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며칠 후 나는 지배인을 만나러 갔다. 편지를 받았을 때 조금 놀랐습니다. 나는 말했다. 하지만 그 일로 당신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당신 입장이더라도 비슷한 편지를 썼을 테니까요. 호텔 지배인 일이라는 게 가능한 한 많은 수입을 올리려 노력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해고를 당할 테고 또 그래야 마땅하죠. 자, 꼭 사용료를 올리셔야만 하겠다면 종이 한 장을 꺼내 지배인님께 어떤 이익과 손해가 생겨날지
적어보기로 합시다. 그리고 나는 편지지를 한 장 꺼내어 한가운데 선을 긋고 한쪽에는 장점, 다른 쪽에는 단점이라고 적었다. 장점란에는 다음과 같이 썼다. 볼룸에 여유가 생긴다. 그리고 이어 말했다. 볼룸이 비면 무도회나 대규모 집회에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는 커다란 장점이죠. 왜냐하면 강연에 대여해 얻는 돈보다는 그런 행사가 훨씬 더 후하게 사용료를 책정해주기 때문입니다. 한 시즌이 끝나는 20일 동안 저에게 볼룸을 묶어 놓으면 다른 방식으로 임대할 때보다 수익면에서 손실이 발생할 것이 확실합니다. 자, 이제 단점들을 살펴봅시다. 우선 제게서 받을 수 있는 수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전혀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배인님이 요구하는 이용료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는 수 없이 다른 장소에서 강연을 열어야만 하겠지요. 지배인님께는 또 다른 단점이 있습니다. 이 강연으로 인해 교육 수준이 높고 교양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호텔을 찾습니다. 이는 지배인님께 훌륭한 광고 기회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사실 지배인님이 신문에 $5,000를 주고 광고를 실더라도 이번 강연 때문에 이 호텔에 오는 만큼의 사람들이 찾아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는 호텔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 두 가지 단점들을 단점 항목 아래에 적었다. 그리고 이 종이를 지배인에게 건네며 말했다. 지배인님께서 장점과 단점을 잘 검토해 주시고 최종 결정을 알려주십시오. 다음 날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사용료를 300%가 아니라 50% 더 받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명심하라. 나는 내가 원하는 바를 한마디도 않고 애누리를 받았다. 나는 줄곧 상대방이 원하는 바에 대해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반적인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보자. 내가 지배인의 사무실로 뛰어들어가 말하는 것이다. 사용료를 300% 올리겠다는 게 무슨 소리요? 이미 티켓 인쇄는 끝났고 고지도 다 했다는 걸 당신도 알고 있지 않소? 300%라니 웃기고 있군. 황당해. 나 그 돈 못 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말싸움이 점점 과열되다가 펄펄 끓고 결국은 폭발해 버렸을 것이다. 말싸움의 결과란 모두 알고 있지 않은가? 그가 틀렸다고 아무리 설득한다 하더라도 자존심 때문에 양보하고 포기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관계라는 예술에 대한 가장 멋진 충고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헨리 포드의 말이다. 성공의 비결이란 게 있다면 다른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당신의 관점뿐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이다. 워낙 훌륭한 말이니 한 번 더 반복해서 말하고 싶다. 성공의 비결이란 게 있다면 다른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당신의 관점뿐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이다. 워낙 쉽고 자명한 진리여서 모든 사람이 단번에 이 말이 진실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세상 사람 10명 중 9명은 10번 중 9번 이 진실을 외면한다.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당장 내일 아침 당신 책상에 놓여있는 편지를 보라. 아마도 그 편지들 대부분은 이 상식적이고 근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을 것이다. 다음에 편지를 보자. 이 편지는 미 대륙 전역에 지사를 둔 광고업체의 라디오 광고 국장이 쓴 편지다. 이 편지의 수신인은 미국 전체의 지역 라디오 방송국 관리자들이다. 괄호 안에 각각의 문단에 대한 나의 반응을 적어보았다. 블랭크 국장 귀하. 저희 회사는 라디오 분야 최고의 광고 업체라는 지위를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당신네 회사가 바라는 게 뭔지 누가 관심이 있는가? 나는 내 문제로 걱정이 많은 사람이야. 은행은 대출을 갚지 않으면 집을 압류하겠다고 협박하고 마당의 꽃은 벌레가 꼬여 죽어가고 어제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아침에 8시 15분 통근차를 놓쳤지. 어젯밤엔 옆집 댄스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고 의사는 내가 고혈압, 신경통, 비듬이 있다고 하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온갖 걱정에 가득 찬 상태로 아침에 사무실에 도착해서 편지를 뜯어봤더니 뉴욕에 있는 어떤 새파란 애송이가 자기 회사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떠들어대다니. 쳇, 이 편지가 어떤 느낌을 주는지 아는 놈이라면 광고 따위는 벌써 때려치우고 양털에 기생하는 벌레 잡는 약이나 만들고 있겠지. 전국에 걸쳐 있는 고객이야말로 우리가 최고의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우리는 방송 시간을 계속 확보함으로써 해마다 최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크고 돈 많고 1등이구나. 그래? 그래서 너희가 제너럴 모터스나 제너럴 일렉트릭, 미 육군의 참모 본부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 크다고 해서 내가 눈이나 깜짝할 것 같으냐? 머리가 나쁘기로 유명한 벌새만큼의 센스만 있어도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건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너희가 얼마나 크건 관심도 없어. 너희가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그저 나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느끼도록 만들 뿐이야. 우리는 라디오 방송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고객들에게 서비스하길 원합니다. 너희가 원한다고? 너희가 원하는 거라니 이 머저리야. 나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솔리니가 뭘 원하는지, 빙 크로스비가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근데 너희는 이 멍청한 편지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안 하는구나. 그러니 저희 회사를 주간 방송 정보를 보내는 선호 목록에 넣어주시겠습니까? 광고 대행사가 예약 시간을 잡는데 유용한 모든 세세한 정보를 보내주는 목록 말입니다. 선호 목록이라고 뻔뻔하기도 하지. 자기 회사를 그토록 자랑해서 나를 의기소침하게 만들다니. 선호 목록에 넣어달라는 부탁을 하는구나. 그리고 부탁을 하면서도 부탁합니다 같은 말은 쓰지도 않다니. 이 편지를 받으신 후 빨리 회신해 주시면, 더불어 최근에 하고 계신 일들을 알려주시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멍청한 녀석, 싸구려 편지지에 가을에 떨어진 낙엽처럼 아무한테나 여기저기 편지를 보낸 주제에 은행 대출과 마당의 꽃과 혈압으로 골치 아픈 나에게 자리에 앉아서 싸구려 편지를 받았다는 답장을 쓰라네. 그것도 빨리 해달라고? 빨리는 대체 무슨 소리야? 나도 너희만큼 바쁘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지? 최소한 나도 바쁘다고 생각하고 싶어. 그리고 대체 누가 너희에게 내게 명령할 권한을 준 거지? 너희는 그게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구나. 드디어 이제야 너희는 이쪽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구나. 하지만 그게 내게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겠네. 총총, 존 블랭크, 라디오 광고 국장. 추신, 블랭크빌 저널에 나온 글을 복사해서 동봉합니다.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도 방송국을 통해 널리 알리고 싶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여기 추신에 와서야 내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해 줄 수도 있는 무언가를 언급하는군. 진작에 편지 첫 부분에 썼어야지. 하지만 그래봐야 뭐해? 이따위 편지를 보내는 실수를 저지르는 광고쟁이라면 뭔가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거야. 최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편지 따윈 당신에게 도움이 안 될 거야. 그저 갑상선에 요오드나 잔뜩 뿌려주는 게 도움이 되겠지. 평생을 광고에 몸담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 물건을 사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이 이런 편지나 쓰고 있으면 정육점 주인, 빵가게 주인, 양탄자용 압정 제조업자들에게서는 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또 다른 편지를 보자. 이 편지는 대규모 화물 터미널 관리자가 내 수업을 듣는 에드워드 버밀렌 씨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 편지는 편지를 받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편지를 먼저 읽고 나서 말해주겠다. 참조. 에드워드 버밀렌 부장 귀하. 터미널에서 발송 화물 수치 작업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물건들이 높은 비율로 오후 늦게 우리에게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작업이 지체되고 직원들은 초과 근무를 하고 있고 트럭들도 기다려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화물 운송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11월 10일 귀하의 회사로부터 510개의 화물을 받았는데 여기엔 오후 4시 20분에야 도착했습니다. 화물 접수 지연에서 발생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해결하는 데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청드리건대 상기한 날에 받은 정도의 양을 선적한 날에는 트럭이 좀 더 일찍 도착할 수 있으며 아니면 화물의 일부라도 정오 이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그러한 환경이라면 좀 더 신속하게 귀사의 트럭에서 짐을 내리고 화물을 받은 당일 일을 진행 가능하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총총 JB 암흑의 배상. A 제레가스 선스 주식회사의 영업부장이었던 버밀렌 씨는 이 편지를 읽고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붙여 나에게 보냈다. 이 편지는 의도와는 달리 역효과만 나왔습니다. 편지는 터미널의 문제들을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는 그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협조를 요청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불편을 야기할 거라는 생각은 아예 없죠. 마지막 문단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협조한다면 좀 더 빠르게 트럭에서 화물을 내릴 수 있고 받은 화물의 당일 출고를 보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협조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반감만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편지를 다시 써서 보다 낫게 만들 수 있을지 보자. 우리가 마주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시간 낭비니 하지 말도록 하자. 헨리 포드의 말대로 다른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당신의 관점뿐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도록 하자. 조금 수정해 보았다. 최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많이 나아진 게 아닌가? 친애하는 버밀렌 씨. 지난 14년 동안 귀하의 회사는 우리에게 훌륭한 고객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희를 이용해 주셔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귀사가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11월 10일에 있었던 일처럼 귀사의 트럭이 오후 늦게 선적물을 싣고 오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많은 고객들 역시 오후 늦게 물건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지체가 생겨납니다. 그 결과 귀사의 트럭도 불가피하게 부두에 묶이고 심지어 화물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매우 바람직하지 않죠.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면 정오 이전에 부두에 물건이 도착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귀사의 트럭은 정체를 겪는 대신 계속 움직일 수 있고 우리는 즉각 화물을 부릴 수 있게 되며 우리 직원들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 귀사가 만든 맛있는 마카로니와 스파게티를 먹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 편지를 불평으로 간주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주제넘게 귀사의 일에 끼어든다고도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이 편지는 그저
귀사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서비스하고 싶은 마음에서 쓴 편지입니다. 귀사의 화물이 언제 도착하더라도 언제나 기꺼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안에서 빠르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바쁘실 테니 굳이 답장은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총총 제2비 암흑의 배상. 수천 명에 달하는 판매원들이 오늘도 지치고 실망하고 박봉에 시달리며 힘들게 돌아다니고 있다. 왜일까? 그들이 늘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판매원들은 당신과 나 같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구매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냥 나가서 그 물건을 살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그러니 어떤 판매원이 자신의 서비스나 상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굳이 그 물건을 팔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먼저 살 테니까. 그리고 고객들은 강매당했다는 느낌보다는 스스로 샀다는 느낌을 좋아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평생 고객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려 들지 않은 채 물건을 판다. 예를 들어 나는 포레스트 힐스에 살고 있다. 뉴욕 중심에 개인주택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동네이다. 하루는 역으로 달려가는 도중에 우연히 한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다. 그는 몇 해 전 롱아일랜드에 있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었다. 그는 포레스트 힐스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외장재가 철망을 넣어 보강한 건지 아니면 속빈 타일로 만든 건지 서둘러 물었다. 그는 자신은 모른다고 하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전해주었다. 포레스트 힐스 조경조합에 전화를 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다음날 아침 그가 편지를 보냈다.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었을까? 전화를 걸었다면 60초도 안 되어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편지에서 다시 한번 내가 전화를 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말만 했다. 그리곤 자신이 내 보험을 맞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나를 돕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자신을 돕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에게 배쉬영의 나누는 기쁨과 나눌 재산을 줄 걸 그랬다. 그 책들을 읽고 책 안의 내용들을 실천한다면 그는 내 보험을 처리하는 데서 얻는 것보다 1000배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전문직 종사자들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다. 몇 년 전에 유명한 필라델피아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을 찾은 적이 있다. 의사는 내 편도선을 살펴보기 전에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 그는 내 편도선의 크기에는 관심이 없었다. 다만 나의 재정 상태에만 관심이 있었다. 얼마나 나를 도울 수 있는지는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내게서 얼마를 받아낼 수 있는가였다. 결과적으로 그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내가 그의 인격 결핍에 대한 경멸로 가득 차서 병원을 나와버렸기 때문이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기 본위의 사람들 말이다.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희귀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 엄청나게 유리한 입장에 있다. 경쟁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오원 디 영은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책을 읽어 건질 수 있는 한 가지는 늘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려는 경향,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경향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이 중 한 가지만 얻을 수 있어도 당신은 앞으로의 경력에서 중요한 주춧돌 중 하나를 얻는 셈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대학을 다니며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를 읽고 미적분의 신비를 이해하지만 정작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깨닫지 못한다. 예를 들어보자. 한 번은 뉴저지주 뉴요크의 캐리어사에 입사한 젊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효과적인 대화라는 강연을 한 적이 있다. 캐리어사는 사무실 건물과 극장을 위한 에어컨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신입사원 중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여 같이 농구를 하고 싶어 했다. 강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여러분들이 농구를 했으면 합니다. 저는 농구를 좋아해요. 하지만 지난 몇 년 체육관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모자라서 게임을 하지 못했어요. 요전날은 2-3명이 모여서 공 돌리기나 하다가 눈에 맞아 눈가에 멍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내일 밤에는 체육관에 와주었으면 해요. 저는 농구를 하고 싶어요. 그가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한마디라도 이야기했는가? 다른 사람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체육관에도 당신은 가기 싫다. 그렇지 않은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당신은 관심 없다. 당신 얼굴에 멍이 드는 것도 원치 않는다. 그 신입사원은 체육관을 이용해서 당신이 원하는 바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는 없었을까? 물론 그럴 수 있었다. 좀 더 활력이 넘치게 된다. 식욕이 좋아진다. 머리도 맑아진다. 재미있다. 게임을 즐긴다. 농구를 한다. 등등. 오버스트릿 교수의 현명한 충고를 다시 한번 말한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서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혼자일 것이다. 내 프로그램을 수강한 학생 중 하나는 자신의 어린 아들 때문에 걱정이었다. 아이의 체중은 표준에 비해 많이 모자랐다. 그런데도 아이는 제대로 먹으려 들지 않았다. 부모들은 부모라며 누구나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다시 말해 야단치고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엄만, 네가 이것저것 먹었으면 해. 아빤, 네가 잘 먹고 잘 자랐으면 좋겠어. 아이가 부모의 간청에 관심을 보이는 척이라도 했을까? 여러분들이 이슬람 금식일에 관심이 없듯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상식을 눈꼽만큼이라도 가진 사람이라면 3살배기 아이가 30살 먹은 아버지의 관점에 순순히 따르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바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다.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그래서 스스로 자문해 보았다. 아들 녀석은 무엇을 원할까?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과 아이가 원하는 것을 결합할 수 있을까? 그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자 상황이 풀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세발 자전거를 타고 브루클린에 있는 집 앞 보도를 오르락내리락 하기를 좋아했다. 그런데 몇 집 아래에는 할리우드에서 악당이라고 칭할 만한 꼬마가 살고 있었다. 아이보다 몸집이 컸던 그 꼬마는 아이를 세발 자전거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타고 다니곤 했다. 당연히 아이는 울며 엄마에게 달려갔고 엄마는 밖으로 나와 악당을 세발 자전거에서 내리라고 한 뒤 자신의 아이를 다시 앉히곤 했다. 이런 일은 매일같이 일어났다. 아이가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이 정도 문제에는 셜록 홈스가 굳이 나서지 않더라도 대답할 수 있다. 아이의 자존심,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감정인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고 싶다는 욕망이 복수를 부추겼다. 그 악당의 코에다 한 방 제대로 먹이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만일 엄마가 먹었으면 하는 것들을 먹기만 하면
언젠가는 그 키 큰 아이 눈앞이 번쩍하도록 때려줄 수 있다고 장담한다고 말하자 아이의 음식 문제는 깨끗이 사라졌다. 아이는 덩치를 키워 자신을 그토록 자주 깔아뭉갰던 골목대장을 때려주기 위해서라면 시금치든 고등어든 그 어떤 것이라도 먹어 치울 기세였다.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 아버지는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이는 침대에 실내를 하는 나쁜 버릇이 있었다. 아이는 할머니와 함께 잤다. 아침이 되면 할머니는 일어나 시트를 만져보고는 말했다. 여기 좀 봐라. 자니, 어젯밤도 또 쌌구나. 아이는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안 그랬어요. 할머니가 그랬잖아요. 야단치고 엉덩이를 때리고 망신을 주고 엄마는 아이가 그러기를 원치 않는다고 반복해 말하고 다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아이는 계속 침대를 적셨다. 그래서 부모는 자문을 해보았다. 어떻게 어린 아들이 침대에 오줌 싸고 싶지 않도록 만들 수 있을까? 아이가 바라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우선 아이는 할머니와 같은 나이트 가운을 입는 게 아니라 아빠처럼 파자마를 입고 싶었다. 아이가 밤에 저지른 것에 지쳐있던 할머니는 아이가 버릇을 고쳐지기만 한다면 기꺼이 파자마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아이는 자신의 침대를 갖고 싶어 했다. 할머니도 반대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브루클린의 로저 백화점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 판매원에게 윙크를 하며 말했다. 여기 이 꼬마 신사분께서 쇼핑을 하고 싶으시대요. 판매원은 꼬마 손님 무엇을 보여드릴까요? 라고 하며 꼬마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아이는 조금이라도 커 보이려고 자세를 고추 세우며 말했다. 제 침대를 사고 싶어요. 엄마가 원하는 물건을 점원이 아이에게 보여주자 엄마는 점원에게 눈짓을 했고 아이는 그 물건을 샀다. 다음 날 침대가 도착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집에 왔을 때 아이는 문간으로 달려가 소리쳤다. 아빠, 2층에 와서 제가 산 제 침대를 보세요. 아버지는 침대를 보곤 찰스 슈와브의 충고대로 진심으로 칭찬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침대를 적시진 않겠구나. 그렇지? 아버지는 물었다. 아, 그럼요. 이 침대에선 오줌 안 쌀 거예요. 아이는 약속을 지켰다.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건 아이의 침대였다. 아이 자신이 그 침대를 샀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남자 어른들처럼 파자마를 입고 잤다. 그는 어른처럼 행동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또 다른 아버지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KT 더치먼이었는데 내 강좌를 듣는 전화 엔지니어였다. 그의 문제는 3살 난 딸이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었다. 야단치고 사정하고 달래는 모든 일반적인 방법들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부모는 자문했다. 어떻게 딸아이가 스스로 먹고 싶어 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 어린아이는 엄마 흉내를 좋아했다. 엄마처럼 어른처럼 굴려고 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부모는 아이를 의자 위에 올리곤 아침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리곤 아이가 아침 음식을 적고 있는 때를 잘 맞춰 아버지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아이는 말했다. 아, 여기 좀 봐. 아빠, 내가 오늘 아침 시리얼을 만들고 있는 중이야. 그날 아침에 아이는 시리얼을 2그릇이나 먹었다. 어르고 달랠 필요가 없었다. 아이가 음식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아이는 아침을 만드는 일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길을 발견했던 것이다. 정치가 윌리엄 윈터는 자기 표현은 인간 본성 중에서도 지배적인 욕구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왜 우리는 일에서도 같은 심리를 활용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아이디어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대신 그가 그 아이디어를 요리하고 휘저을 수 있게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좋아하며 몇 그릇이나 먹으려고 할 것이다. 기억하라. 먼저 다른 사람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혼자일 것이다.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3. 다른 사람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1.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마라. 2.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자. 3. 다른 사람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2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6가지 방법. 1장. 어디서든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 친구를 얻기 위해 왜 이런 책이나 들여다보고 있는가? 세상에서 가장 친구를 잘 사귀는 이의 기술을 연구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가 누구냐고? 아마도 내일 당장이라도 길거리를 걸어 내려오고 있는 그를 만날 수도 있다. 가까운 거리에 다가가면 그는 벌써 꼬리를 흔들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이 멈춰서 만지려고 하면 그는 아마도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며 얼마나 당신을 좋아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가 보이는 이러한 애정 표현 뒤에 어떤 꿍꿍이 속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당신에게 부동산을 팔려 들지 않는다. 당신과 결혼하길 원치도 않는다. 개가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일이 있는가? 암탉은 달걀을 낳고 소는 우유를 주고 카나리아는 노래를 한다. 하지만 개는 먹고 살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저 당신을 사랑할 뿐이다. 내가 5살이었을 때 아버지는 50센트를 주고 노란 강아지를 한 마리 사주셨다. 그 녀석은 어린 시절의 빛이었고 즐거움이었다. 오후 4시 반쯤이면 그 녀석은 앞마당에서 아름다운 두 눈을 반짝이며 지치지도 않고 뚫어져라 길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내 목소리를 듣거나 혹은 내가 덤불 사이로 도시락통을 흔들며 오는 것을 보면 녀석은 쏜살처럼 달려나와 단숨에 언덕을 뛰어 올라와선 나를 반기며 껑충껑충 뛰고 환희로 가득 차 지저댔다. 티피는 5년 동안 항상 내 곁에 있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녀석은 내 바로 앞에서 번개에 맞아 죽었다. 티피의 죽음은 어린 시절 내겐 커다란 슬픔이었다. 티피, 넌 심리학 책을 읽지 않았지. 그럴 필요가 없었어. 넌 축복받은 본능으로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면 단 2달 만에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2년 동안 사귈 수 있는 친구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말하겠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단 2달 만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며 2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친구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신과 나는 평생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물론 그런 노력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내게도 물론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뉴욕 전화 회사는
전화통화를 연구하며 사람들이 어떤 낱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미 짐작했을 것이다. 그 낱말은 인칭 대명사 나였다. 나. 이 낱말은 500건의 대화 중에 무려 3,990번이나 사용되었다. 나. 당신이 찍힌 단체 사진을 볼 때 사진에서 누구를 가장 먼저 찾는가?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음의 질문에 답해보라. 당신이 오늘 밤 죽었다 하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장례식에 올까? 당신이 사람들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왜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야 하는가? 연필을 손에 쥐고 여기에 당신의 대답을 써보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려고 애쓰는 데서 멈춘다면 우리는 진정한 친구, 진심으로 우리에게 대해주는 친구는 많이 사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친구, 그것도 진짜 친구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은 이런 시도를 해본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아내 조세핀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조세핀, 나는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당신밖에 없구려. 그런데 역사가들은 조세핀마저도 나폴레옹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믿고 있다. 빈의 저명한 심리학자였던 알프레드 아들러는 삶의 의미라는 책을 썼다. 이 책에서 그는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장 커다란 문제와 마주치고 다른 사람에게 가장 커다란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류의 가장 커다란 폐해가 생겨난다. 학식을 자랑하는 심리학 책을 아무리 많이 읽더라도 당신이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나는 반복을 좋아하지 않지만 아들러의 말은 워낙 중요한 의미로 가득 차 있으니 다시 한번 강조해서 써보겠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장 커다란 문제와 마주치고 다른 사람에게 가장 커다란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류의 가장 커다란 폐해가 생겨난다. 한 번은 뉴욕대에서 단편소설 쓰기 수업을 듣는 중 콜리어스지의 편집자가 초청 강사로 수업을 진행한 일이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책상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많은 소설들을 읽는다고 했다. 그런데 단 몇 문단만 읽어도 작가가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말했다. 작가가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 사람들도 그가 쓴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냉정한 편집자는 소설 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2번 정도 강의를 중단하고는 설교를 늘어놓게 되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런 다음 그는 말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목사님도 말씀하실 법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야기를 잘 쓰길 원하신다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소설 쓰기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면 사람들을 대면하고 그 사람들을 다룰 때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지난번 하워드 서스틴이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할 때 나는 그의 분장실에서 저녁을 같이 보냈다. 최고의 마술사이자 손마술의 왕이라고 불리는 그 하워드 서스턴 말이다. 40년 동안 그는 세상을 쉬지 않고 돌아다니며 환상을 만들어내고 관객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놀라움에 말문이 막히도록 만들었다.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쇼를 보려고 돈을 지불했고 그는 2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나는 서스턴에게 성공의 비결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가 받았던 교육은 성공과는 관계가 없었다. 그는 어릴 때 집에서 도망 나와 떠돌이가 되었다. 화물 열차를 타고 다니며 건초더미에서 자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고 화물 열차 밖 철로에 늘어선 표지판을 보며 글자를 깨우쳤다. 마술에 대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가? 아니다. 그는 나에게 손마술에 대해서 수백 권의 책이 이미 나와 있다고 했고 자신이 아는 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 적어도 수십 명은 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로 그는 자신만이 가진 매력을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정말 뛰어난 쇼맨이었다. 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제스처, 모든 억양, 모든 눈썹의 움직임이 사전에 철저하게 연습된 것이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초 단위로 쪼개져 계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서스턴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그에 따르면 많은 마술사들은 관객을 보며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그래, 저기에 잘 속는 사람들이 있어. 얼간이들일 뿐이야. 잘 속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서스턴은 완전히 달랐다. 그는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였다고 한다. 이분들이 날 보러 오시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야.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건 다 이분들 덕분이지.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드려야지.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나서야 무대에 올랐다고 했다. 나는 관객들을 사랑해. 관객들을 사랑해. 웃긴다고? 말도 안 된다고?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좋다. 나는 그저 내가 들었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마술사 중 한 명이 말해준 비결을 아무런 코멘트도 달지 않고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오페라 가수 슈만 하잉크도 똑같은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굶주림과 시련 등 그녀의 삶은 워낙 많은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어서 그녀는 항상 한때 자살까지 시도했었다고 한다.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바그너 오페라 가수가 되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성공 비결은 사람에게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그것은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엄청난 인기 비결이기도 했다. 심지어 하인들조차 그를 좋아했다. 루스벨트의 흑인 시종이었던 제임스 E. 에이머스는 시어도어 루스벨트, 시종의 영웅이라는 책을 썼다. 이 책에서 에이머스는 다음과 같은 멋진 일화를 언급했다. 한 번은 아내가 대통령께 메추라기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아내는 한 번도 메추라기를 본 적이 없었다. 대통령께서는 자세하게 그녀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리곤 얼마 후 우리가 사는 작은 집에 전화가 울렸다. 에이머스와 그의 아내는 오이스터 베이에 있는 루스벨트의 사유지 안 조그만 집에 살고 있었다. 아내가 전화를 받아보니 전화한 분은 다름 아닌 루스벨트였다. 우리 집 창밖에 지금 메추라기가 있으니 밖을 보면 메추라기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려고 전화하신 것이었다. 이런 소소한 일들이야말로 루스벨트가 어떤 분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일화였다. 그분이 우리 집을 지나갈 때는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제나 소리치며 지나가셨다. 안녕, 안녕 애니, 아니면 안녕, 안녕 제임스. 지나가며 우리에게 보내는 친근한 인사였다. 이런 사람을 어떤 직원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누구라도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루는 임기가 끝난 루스벨트가 태프트 대통령 부처가 부재 중일 때 백악관을 찾았다. 평범한 사람들을 정말 좋아하는 그의 마음씨는 예전 백악관 하인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며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었던 데서도 드러났다. 심지어 시기 닦는 하녀의 이름까지도 기억하고 있었다. 다음은 아치 버트가 전하는 말이다.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 앨리스를 보았을 때 루스벨트는 그녀에게 아직도 콘브레드를 만드느냐고 물었다. 앨리스가 하인들을 위해 가끔 만들지만 윗분들은 전혀 드시지 않는다고 말하자 루스벨트는 입맛이 형편없는 사람들이군 이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다음에 대통령께 말해야겠군. 앨리스가 접시에 콘브레드를 올려 루스벨트에게 건네자 그는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빵을 손에 들고 계속 먹어가며 마주치는 정원사와 일꾼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루스벨트는 예전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건넸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한다. 아이크 후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말했다.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한 날이었어요. $100를 준다고 해도 우리 중 그 누구도 그 경험과 바꾸지 않을 거예요. 찰스 W. 엘리엇 박사가 가장 성공한 대학 총장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가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남북전쟁이 끝난 지 4년이 되는 해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까지 하버드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었다. 엘리엇 박사가 일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예가 있다. 하루는 L.R.G. 크랜던이라는 신입생이 총장실로 찾아가 학생 융자 기금에서 $50를 빌리고자 했다. 대출은 승인되었다. 다음은 크랜던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뜨려 했죠. 그때 총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좀 앉으세요. 그리곤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듣기로는 학생이 방에서 요리를 하고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군요. 제대로 된 음식을 충분히 먹기만 하면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대학 다닐 때 나도 그랬거든요. 송아지 고기로 미트로프를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충분히 숙성하고 익힌 송아지 고기로 만들면 최고의 요리 중 하나예요. 버릴 게 없거든요. 내가 만들던 게 바로 그런 거였죠. 그런 다음 총장님은 송아지 고기를 고르는 방법, 천천히 요리해서 스프가 젤리가 될 때까지 졸이는 방법, 고기를 자르는 방법은 물론이고 팬을 겹쳐서 누르라는 것, 시켜 먹으라는 것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나 자신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아무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바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관심과 시간과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다.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몇 년 전 나는 브루클린 예술과학대에서 소설 쓰기 강좌를 열었다. 우리는 캐슬린 노리스, 페니 허스트, 아이다 타벨, 알버트 페이스터운, 루퍼트 휴스 등 유명하고 찾는 사람이 많은 작가들이 브루클린으로 와서 우리에게 그들의 경험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바랐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 우리가 얼마나 그들의 작품을 좋아하는지, 얼마나 그들의 충고를 받고 싶고 그들의 성공 비결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지를 담은 편지였다. 150명에 달하는 학생들 모두가 각각의 편지에 이름을 썼다. 우리는 그들이 바쁘다는 것, 강의를 준비하기에는 너무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가 자신과 작품 창작 방법에 관련된 대답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질문 목록을 동봉했다. 작가들은 이런 정성이 마음에 들었나 보다. 누가 그러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집을 떠나 브루클린까지 와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다. 같은 방법으로 나는 루스벨트 내각의 재무장관 레슬리 M. 쇼, 태프트 내각의 법무장관 조지 W. 워커샵,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등등의 많은 저명 인사를 강좌에 초빙할 수 있었다.
정육점 주인이건 빵을 만드는 사람이건 왕좌에 앉아있는 왕이건 간에 우리 모두는 우리를 존경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독일 황제를 예로 들어보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그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비난을 받는 사람이자 거의 모든 사람에게 경멸의 대상이었다. 그가 목숨이라도 건져보겠다고 네덜란드로 달아나자 그의 조국마저 그에게 등을 돌렸다. 혐오는 극에 달하여 사람들은 그의 사지를 찢어 죽이거나 기둥에 매달아 불태울 태세였다. 이렇게 사람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져가는 상황에서 한 소년이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다. 따뜻함과 존경이 가득 찬 짧고 진심 어린 편지였다. 소년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자신은 항상 빌헬름을 황제로서 사랑할 것이라고 썼다. 황제는 이 편지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소년을 초대했다. 소년은 어머니와 함께 왔는데 황제는 후에 그 어머니와 결혼했다. 소년은 친구를 만들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애초부터 읽을 필요가 없었다. 이미 본능적으로 그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하는 수고를 감수하라. 시간, 에너지, 이타심, 배려를 요하는 일들을 말이다. 윈저 공이 아직 영국 왕세자였을 때 남미 순방 계획이 잡힌 적이 있다. 여행을 떠나기 전 그는 몇 달에 걸쳐 스페인어를 배웠다. 사람들 앞에서 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남미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음은 물론이다. 수년에 걸쳐 나는 친구들의 생일을 알아내려 했다. 어떤 방법을 썼을까? 나는 점성술 따위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상대방에게 자신이 태어난 날의 성격이나 성향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말을 믿느냐고 일단 묻곤 했다. 그리곤 태어난 날을 알려달라고 한다. 예를 들어 11월 24일이라고 하면 나는 11월 24일, 11월 24일 하고 스스로에게 되낸다. 그 사람이 등을 돌리자마자 나는 그의 이름과 생일을 적고 나중에 그 정보를 생일책에다 옮겨 적는다. 한 해가 시작할 때마다 이 생일책에 적힌 정보를 달력에 옮겨 적어서 내가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생일이 되면 편지나 전보를 보낸다. 얼마나 인기를 끌었는지 모른다. 나는 사람들의 생일을 기억해주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다.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활발하고 열정적인 태도로 사람들에게 반응을 보여라. 전화를 받을 때도 같은 생각을 해라. 여보세요 라는 말을 할 때도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 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를 표현하는 어조로 말하라. 뉴욕 전화회사는 전화 교환원을 훈련시키는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연수원에서는 원하시는 번호를 말씀하세요 라는 말을 안녕하세요, 도움을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처럼 들릴 수 있는 어조로 말하도록 훈련시킨다. 내일 당장이라도 전화를 받을 때 이를 기억하도록 하자. 이러한 인생관이 일을 할 때도 효과가 있을까? 정말 그럴까? 수도 없이 많은 예를 나열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상 2가지 사례만 이야기하겠다. 뉴욕시에 있는 한 대형은행 직원이었던 찰스 R. 윌터스는 어떤 기업에 대한 비밀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실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곤 단 한 사람밖에 없었기에 윌터 씨는 그를 만나러 갔다. 그는 대규모 업체의 사장이었다. 사장실로 안내되는 중에 비서가 문으로 빼꼼히 머리를 내밀며 사장에게 오늘은 드릴 수 있는 우표가 없다고 말했다. 12살 아들을 위해 우표를 모으고 있는 중이죠. 사장은 윌터스 씨에게 설명했다. 윌터스 씨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 말하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사장은 모호하고 일반적이었고 막연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장의 입을 열게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인터뷰 시간은 짧았고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다. 윌터스 씨는 수업 중에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솔직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죠. 그러다가 그의 비서가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우표요. 그리고 12살 먹은 아들이었죠. 우리 은행 외국 담당 부서가 우표를 모은다는 게 생각났어요. 세계의 모든 대륙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편지에서 떼어낸 우표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전화를 해서 아이를 위한 우표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열렬한 환영을 받았냐고요? 물론입니다.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고 해도 그렇게 열렬히 내 손을 쥐고 흔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의 얼굴은 미소와 호의로 빛나고 있었어요. 아들이 이걸 좋아하겠군요. 우표들을 애지중지 쓰다듬으며 그는 말했죠. 이걸 봐요. 정말 보물이네요. 우리는 우표 이야기를 하고 아이 사진을 보며 30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는 30분 이상을 더 내어 제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주었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곤 부하 직원들을 불러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는 사업상 신분이 있는 사람들까지 전화를 걸었죠. 제게 모든 사실, 수치, 보고서, 편지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안겨줬습니다. 신문기자식으로 말하면 한 건 제대로 건졌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필라델피아의 CM 네플 주니어는 몇 년에 걸쳐 대규모 체인점 회사에 석탄을 납품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 체인점 회사는 계속해서 다른 딜러로부터 연료를 구매하면서 네플의 사무실 바로 옆으로 석탄을 실어 날랐다. 어느 날 밤 네플은 수업 중에 체인점에 대한 뜨거운 분노를 쏟아내며 국가의 수치라고까지 말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는 체인점에 석탄을 팔 궁리를 멈추지 않았다. 나는 다른 전략을 시도해보라고 제안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수업 중 체인점의 확산은 나라에 이익을 주기보다는 해를 끼친다에 대한 학생들 간의 토론을 하기도 했다. 내 제안에 따라 네플은 부정적인 편에 들었다. 다시 말해 그는 체인점을 옹호하기로 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경멸에 맞지 않던 체인점 회사의 경영진을 찾아가 말했다. 저는 오늘 석탄을 팔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부탁 하나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는 토론에 대해 이야기하곤 말했다. 제가 여기에 도움을 받으려고 온 이유는 당신이야말로 제가 원하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논쟁을 이기고 싶습니다. 어떤 도움이라도 주실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네플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겠다. 저는 정확히 1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만나주겠다고 했던 건 그 조건 덕분이기도 했죠. 제가 사정을 말하고 난 다음 그 사람은 저를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1시간 하고도 47분을 이야기하더군요. 그분은 체인점에 대한 책을 썼던 중역도 부르더라고요. 그분은 전국 체인점 연합에 편지를 써서 우리 토론 주제에 관한 문서를 구해주기도 했어요. 그분은 체인점이 인류에게 진정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많은 지역사회를 위해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말을 하며 그의 눈은 정말 반짝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제가 꿈꿔보지도 못한 것들에 눈을 뜨도록 해주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제 모든 정신적 태도를 바꿔주셨어요. 제가 막 사무실을 나서려고 하자 그분은 문까지 저를 바래다 주셨어요. 팔을 제 어깨에 두르고는 토론 잘하기를 빈다고 언젠가 아무데나 들러서 토론회 결과가 어땠는지 제가 잘했는지 알려달라 하셨죠.
그분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은 봄에 다시 한번 봐요. 당신네 석탄을 주문하고 싶어요. 였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었죠.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제게 석탄을 사겠다고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분과 그분의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을 둔 결과 불과 2시간 만에 저와 제 석탄에 관심을 갖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10년보다 훨씬 더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네플씨, 당신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무려 100년 전에 로마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푸빌릴리우스 시루스가 말했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첫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1.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인간관계에서 대단히 효과적인 능력인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성격을 갖길 원한다면 헨리 링크 박사의 종교로의 귀의를 읽어보기를 원한다. 제목 때문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 단순히 신앙을 강요하는 책이 아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유명한 심리학자로서 자신에게 개인적인 문제를 듣고 온 3,000명 이상의 사람들과 인터뷰하고 그들에게 조언을 주었다. 링크 박사는 내게 이 책은 그냥 쉽게 어떻게 인성을 개발할 것인가로 제목을 지어도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책은 바로 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흥미롭고 얻을 것이 많을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책의 제안에 따라 행동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사람을 다루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